2부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치 스위스 유튜버 데니스 이거 뭐라고 되나? 다비도프 칼리닝그라드 공격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나리오들을 흥미롭게 주장하고 있네요. 이 다비도프라는 친구가 거주지는 스위스인데, 자기 고향을 동영상에서 그 크리미아 반도에 항구가 있거든요. 세바스트롤, 거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약간 우크라이나 편향이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러시아 유튜버가 있고요. 러시아 유튜버 전황을 소개하는, 이쪽은 우크라이나 유튜버. 그래서 칼리닝그라드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땅인데 독일이 뺏긴 땅이죠. 그래서 이게 소련하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칼리닝그라드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요. 사실상 칼리닝그라드 때문에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국경을 접하니까 나토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 어떤 거의 50% 이상은 이 칼리닝그라드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리닝그라드 공격까지 얘기한다는 건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심정을 이해되는데, 아마도 나토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대신에 이 푸틴이 전쟁에서 지면 칼리닝그라드 같은 경우는 독일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크로아티아처럼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 칼리닝그라드가 오히려 칼리닝그라드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독일 땅도 아니고 러시아 땅도 아닌 칼리닝그라드 국가를 세우는 게 아마 본인들에게 훨씬 더 주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미아 인드라 계속 개전하자마자 인드라가 인천 상륙작전 계속 얘기했듯이 크리미아 반도 탈환이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분단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완전히 영토 수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한국전쟁처럼 분단된 상태로 정전이 된다면 크리미아 반도를 탈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제레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크리미아 반도를 탈환하는 것만이 그나마 명분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러시아의 그 돈바스 이쪽 지역을, 루안스크 주를 넘겨주더라도, 그거 넘겨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넘겨주더라도 이 크리미아 반도를 탈환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코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중요한 지역이 크리미아 반도다, 크림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매번 이 크리미아 반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맨날 헤르손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으려고 댐 폭파시킨 거고요. 그래서 요거 회랑이라고 하죠. 요거를 딱 그냥 중간에 2차 상륙작전을 딱 끊어버리면 된다. 여기요, 세바스트로폴, 이분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분 입장에서 고향이 빨리 탈환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모스크바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측이 아닌 푸틴 자작극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인드라가 이해는 했는데 그 다음날 약간 미묘하게 바뀌더라고요. 모스크바 그 드론 공격을 그게 군사 시설이 아니라 어쨌든 민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작극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증거들이 좀 나오니까 말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스크바의 그 민간 시설 그 오피스텔에는 러시아 핵심 엘리트들이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보복으로 어떻게 했냐면 젤렌스키 고향을 또 타격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인드라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듯이 지금은 이제 드론 공격이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공포, 그 다음 실질적으로는 후방의 어떠한 탄약 공급, 이러한 보급 부대를 타격해서 최전선에 약화시키는 그런 거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최전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방어가 적은 수로 유리하고, 러시아가 엄청난 지뢰를 마치 우리 비무장지대처럼 깔아놔가지고, 여기 영상 보시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보게 되면, 군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발목지뢰를 예방하는 이런 어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식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생각나네. 지금 우리 아들이 GOP에서 지뢰가 있는 데서 근무하고 있는데, 취재선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포 주입자권 추부길, 젤렌스키 홈타운, 우크라이나 대반격 진전 더디는 후요의 뭐 이런 1차 세계대전 참호전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성과가 이게 기대한 만큼은 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더디지만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한강 이북, 비교한다면 드니프르 강, 우크라이나 그 지금 지역을 지나가는 큰 강이 드니프르 강인데, 도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도강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 찬바람이 불게 되면 우크라이나 도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포브스에서 이 편집장이 사주자 편집장인 스티브 포브스가 직접 나와서 한국전쟁 때와 비교하는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스티브 포브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원이죠. 열성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가 관심사는 9월 10일경에 있는 G20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양새가 살기 위해서는 남아공 때는 불참했죠. 푸딩이 체포당할까봐. 근데 인도는 그러한 규정을 그러한 데서 탈퇴했기 때문에 푸딩이 인도에 와도 푸딩을 체포할 이유가 없어요. 남아공에서 푸딩이 오면 남아공 정부는 어떻게든 체포해야 되거든요. 시튼 좋든. 근데 인도는 푸딩을 체포하지 않아도 된다. 오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팔키 샤르마 이 친구가 논평이 굉장히 인드라 볼 때 굉장히 좋다. 물론 논조를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 모디 정부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 입장과 모디 정부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걸 그래서 어떤 뉴스는 빠지고 어떤 뉴스를 더 크게 보도하고 이런 것들의 편집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타임 오브 인디아라는 되는 반 모디 야당 쪽 언론인가 봐요. 같은 유튜브 채널. 인드라 지금 인도 채널을 한 3개인가 듣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쪽은 확실히 여당 쪽인 것 같고 타임 오브 인디아 쪽은 야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서 그 큰 수해가 났을 때도 타임 오브 인디아 같은 경우는 집중 보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든영 차기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든영이 교체가 돼야 되잖아. 그럼 모디도 물러난다. 이렇게 보니까 적극적으로 트럼프도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타임 오브 인디아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인도에도 문제가 많은데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문제 삼지 않죠. 인드라가. 또 하나는 지금 팔키 샤르마가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인도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근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팔키 샤르마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런 거죠. 한국의 입장은요, 유엔에서 현재 유엔 안보리 체제가 5개국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전승국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거를 지금 인도는 일본과 독일과 협력해서 안보리 국가를 10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절실히 10개국으로 늘리면 독일 5개국 안에 독일과 일본, 그 다음에 인도, 브라질 이 4개, 4개국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아프리카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프리카국에서는 어느 국가가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인드라 국유본론 관점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엔 안보리는 역사적으로 승전국 체제란 말이죠. 유엔 이전에 국제연맹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거고, 유엔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이 인도가 원하는 대로 10개국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유엔 자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시 말해 그건 어떤 의미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나야만이 유엔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5개국이 갑자기 10개국으로 될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유엔 체제가 아무런 지금 작동도 못하고 있는 거긴 하더라도 인도가 유엔 체제에 안보리 국가에 들어가는 길은 뭐죠? 기존의 국가 중에 러시아나 쭝공이 나라가 망해서 안보리 국가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지금 대만처럼.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 러시아가 망한다면 그 자리를
독일이나 일본 대신에 인도가 들어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국가를 10개국으로 늘리는 것보다 5개국을 유지하면서 러시아가 탈락한 데를 인도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이 그 자리를 들어가면 현 유엔 안보리 체제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가 오랫동안 친소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망하는 대신에, 그리고 지금도 푸틴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폭망하고 러시아가 안보리 국가에서 빠지면 그 자리를 인도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제가 볼 때 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인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한국 외무부 입장은 좀 명확합니다. 안보리의 확대 개편을 반대해요. 전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오늘날 구조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못마땅할 수가 있어요. 외교적 입장으로 다르니까. 근데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의 입장이 더 방향이 맞다 이거예요. 단순히 한국이 미국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1973년 이후로 데이비드 록펠러 가문의 시대예요. 구형 황제 가문 시대.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이 유엔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국 구형 귀족들, 버트란트 러셀과 로스차일드 가문의 학자품이 유엔 체제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CIA가 영국 정보부에 10년 동안 신탁독지하는 식민지 정보기관이었듯이, CFR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채텀하우스의 총독기구가 CFR이었죠.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뀐 게 1973년 미국이 시적인 독립한 이후죠. 그 지금은 어떤 것이냐, 이런 록펠러가 유엔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G5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공이 빠지고 그 자리를 독일과 일본이 들어온 체제입니다. 그리고 G20을 만든 거죠. 이 G20은 전승국 체제가 아니라 경제력을 우선시한 거죠. 이번에 올해 1년마다 의장국이 바뀌는데 올해는 인도가 의장국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열렸던 환경 에너지 무슨 장관회의가 결렬됐죠. 무슨 어떤 입장문 하나, 공통 입장문 하나 못 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와 한국이 협력할 길이 너무너무 많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말고 한국과 인도가 윈윈하는 길을 찾는 것이 팔키 샤르마의 현명한 논평에 추가될 사항이 아닐까. 단지 인드라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드라 입장은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어쨌든 팔키 샤르마의 어떤 논평은 굉장히 뛰어난 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9월 10일 이전에 뭔가 세계사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인드라가 보고 있는 거죠. G7 정상회의, 원래 G5에서 시작한 게 G7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G7도 중요한 회의지만 G20 회의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G20을 앞두고서 뭔가 이벤트가 터질 것 같은 것이 인드라 생각입니다. 그냥 추정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RFA 20회 날 우리 김길선 누님 이렇게 북한 직장인들이 살고 있다. 뭐 이거는 또 김길선 누님의 야간 열병실 조명빨 화장빨이다. 역시 최고의 우리 김길선 누님 이 대북 문제 제가 볼 때 한국인 중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오늘 한다면 갔다 VOA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몇 년 한 2년 동안은 이든영이 지지율이 39% 계속 그거거든. 한국처럼 막 지지율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영세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여론조사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트럼프 때도 그렇고 이든영 때도. 근데 이든영 최근 지지도가 올랐어요. 역풍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역풍 무슨 이런 뭐 여러 가지 역풍이 서너 가지가 양평 고속도로 역풍 것처럼 이든영 쪽은 이 대법원 역풍이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유좌파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뚜렷하거든요. 이전까지는 이든영이 너무 연로해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대세였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고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동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든영한테는 경고의 소리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추격하다가 마라톤에서 쭉 2등이었던 사람이 드디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 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럼 누가 더 기가 살고 누가 더 기가 빠지겠어요? 트럼프죠. 그리고 이 전략도 눈에 보여. 인들아 볼 때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왜 우리 대선 때 국회의원이 김대중 당선시키려고 자유좌파 김대중 지지합니다. 인정하고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김대중 당선시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인재를 내세웠잖아. 이인재를 내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인재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될 것처럼 만약에 그냥 나왔어도 이인재가 유력한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5% 이하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유해창이 당선됐을 거예요. 그게 다 국회의원 선거팀 알파덕의 놀라운 지혜인 거죠.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방선거 때 서울교육감 선거 서울교육감이 계속 조의원이라고 인들하고 같은 삼성 강북병원 당뇨 인드라 당담이사하고 같이 진료받는 더라고. 저번에 가보니까 내 담당 의사 쪽에서 진료받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두 번이나 어떻게 당선됐어요. 전체 자유우파 지지성향 사람들 다 합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방법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죠. 만약에 정답은 뭐야? 유력한 후보는 누구야? 하고 정답을 딱 줬다면 아무리 후보가 여러 후보가 나왔어도 자이파쇼 그 조씨보다 자유우파가 당선됐을 겁니다. 근데 유권자에게 누가 당선될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서 자이파쇼가 당선된 거죠. 국회의원이 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도 국힘에 그동안 교육 문제라고는 아무것도 관심 없던 애가 있어요. 학력고사 고승덕이라고 갑작스럽게 교육과 막다고 뛰쳐나왔어. 그리고 고승덕이가 1등이다 유력하다 그러면서 막 찌라시들이 갑자기 중앙일보 이런 애들 라인으로 막
막 쏟아져 나와. 결론 어떻게 됐어요? 고승덕 꼴찌. 그리고 고승덕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국힘으로 돌아갈게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부 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누가 고승덕한테 지시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극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때니까 홍씨가 좀 역할을 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지금 드센티스한테 자금이 좀 들어가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공화당 표가 분명히 갈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든영 입장에서나 국변 입장에서는 지금 럼프가 미국 자유우파 공화당에서 이 럼프가 우익파쇼 성향이잖아. 지금은 그 공화당의 그 자유우파 공화당 내에서 지지도가 한 60% 된다고 해요. 나쁘지 않은 거야, 이든영 입장에서. 이든영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옥중 출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럼프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은근히 이든영. 이든영이 나오면 필승. 드센티스가 나오면은 이건 또 생각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입장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결론은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완전히 미국 2024년 미국 대선이 그냥 이든영의 꽃놀이패다. 그래서 이든영이 재선에 성공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물러나시고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가 이어받는 그런 그림을 일단 그려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가 없죠. DW 이든영이 지난 대선 때도 초기에는 이든영이 자유좌파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꼴찌였어요. 이든영이 아무도 저도 그랬어요. 민주당의 후보로 이든영이 될지 몰랐어요. 저도 이든영이 대통령에 당선될 줄은 알았죠. 민주당 후보가 된 다음에. 근데 민주당 후보로 이든영이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민주당 그 선거에 대해서 섣불리 판정할 수는 없죠. 흐름대로 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현 학술은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죠. 한국인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어로 할 때는 국내용이다 하는 게 인들아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싱크탱크에서 하면은 한국인만 나오면, 그러니까 한국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10명의 토론자가 있다 그러면 한 5명은 해외 인사, 5명은 한국인 인사. 그래서 영어로 대화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전 세계 분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최종학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어로만 하고 하는 것은 국내용이란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인드라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이렇게 한국 사람만 나와서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 좀 최종학술론의 좀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국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토론 수준이 좀 낮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봤어요. 5분 만에 다 봤어. 누가 나왔나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았어요. 거의. 딱 보니까 사람들 몇 면을 보고 힘들어. 누가 나왔구나. 김성한, 뭐 박희락, 또 군사 블로거, 그 조선일보의 기자 있죠. 그 정도. 재미없더라.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다음 나이제리아, 니제르죠. 나이제리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석유 국가고, 여기 니제르는 서아프리카, 프랑스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요 MBC인가 여기? 예. 우라늄 얘기하니까 그냥 서둘러 방송이 끊겨지더라고요. 우라늄 세계대전급은 아니고요. 이게 읽어보시고, 제가 프랑스 좋아하고 미테랑이래. 지금 현 마크롱 대통령 좋아합니다. 지지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여기 미국이 할 일이 없어요. 영화 박물관에서 세네갈 유학생을 만든다. 이거 또 20년 전 유럽 배낭여행 때 파리에서 겪은 일이에요. 영화 박물관 경비원이었죠. 알바트 있던 친구. 요거는 또 지금 프랑스 군대가 있는데 그게 외인 부대예요, 보통. 그래서 또 프랑스 외인 부대를 지망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인데라가 또 저 시절에는 뭐 조폭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 말빨로다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살았고, 어쨌든 니제르 사태는 그 옆에 저번에 인들에게 또 부르키나파소,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추구했었죠. 부르키나파소, 말리, 차드, 그러니까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북아프리카 지역 이남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서아프리카인데, 사실상 이 차드와 저쪽에 그 수단까지, 그러면은 서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사하라 지역 벨트가 형성되거든요. 이 지역이 지금 다 문제인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프랑스어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여기서 자꾸 쿠데타가 발생하느냐, 쿠데타 벨트란 소리까지 들리냐. 한마디로 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럼 프랑스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빠질 수도 없죠. 여기가 굉장히 프랑스의 이해관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게 지금 프랑스 입장인 거고, 여기 미국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여기 여기 이 지역에서는 반미가 아니에요. 반프랑스지.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 러시아가 얘기 나오나? 나폴레옹 격퇴한 부대가 러시아 짜르였잖아요. 그런 어떤 야릇한 이미지, 한마디로 그냥 허구적인 이미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딱히 해결점은 없다. 제가 볼 때는 참 프랑스 입장에서 골치 아플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의 살롱 좌파에게 반미만 부르짖었던, 반미 자주 파시즘을 부르짖었던 프랑스 지식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할지, 인과응보가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프랑스 지식인들이 반미 자주 파시즘에서 벗어나야 된다. 차라리 하더라도 지네들이 과거 영광된, 원래 세상의 중심은 프랑스인데 지금은 저 촌놈 촌뜨기 록펠러 따위가 세상의 중심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속으로 품고 차라리 영국의 지식인처럼 현명하게 은근한 반미를 하든가, 대놓고 반미, 애들은 좌우 파시스트리, 프랑스 좌우 파시스트, 좌익 우익 가릴 거 없이, 좌익 파시스트 우익 파시스트 가릴 거 없이 얘는 노골적으로 반미한다니까. 얘네들은 너네는 그러면 생각해봐. 아프리카 유학생이 똑똑한 친구들 거 아니야. 돈도 좀 있고 그런 애가 유학 가는 거 아니야, 프랑스에. 프랑스 대학 가서 뭘 배우겠어? 너네들한테 뭘 배우겠니? 교수와 맨날 반미를 떠들겠지만 걔네들이 밖에는 반프랑스를 배우지. 족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자, 봐봐요. 응? 뭐 미국 교육 받고 온 사람들은 반미 투사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예, 미국의 인싸력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 남거나 한국에 와더라도 친미 인사가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제 인드라 지인, 친척도 그냥 영국에 살아요. 예. 그런 것처럼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 다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달라졌어 조금. 제가 느끼기엔 과거와 같지 않아요. 미국은 여전히 미국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더 영향력이, 영국의 영향력, 독일의 영향력, 프랑스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도 독일의 영향력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셋 중에 가장 그래도 영향력이 큰 데가 독일, 예, 충성도가 높은 것 같아 제 생각에. 예, 하지만 2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선진국들이 득보는 게, 예, 이런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거든요. 똑똑한 친구들은. 네.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어디 살고 싶어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코노미스트가 특히 이러한 질문을 던졌죠. 일론 머스크는 미국인이 아니에요. 그죠? 남아공 출신이에요. 그럼 남아공하고 영국하고 관련이 있으면 일론 머스크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영국에서 사업하지 않고 왜 미국에 왔을까라는 거죠.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사업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싶다. 그게 인싸력이다. 자, 경제, 지오블로그, 예, 그 다음에 이코노믹 익스플레인, 인드라 구기본난 성장가치론, 후기신자의 주론, 수메르 경제사론, 미국 제3년물 경제전망, 인드라 발언의 백근, 전 빌더버그 운영위원, 프랑스 피치 신평사, 되질 때가 됐나? 자유파시들과 외국의 수고통 문전비 파시 정권이 극차했던 베네수엘라 경제 현수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망했다, 폭망했다, 이런 거는 수많은 뉴스 기사들이 있지만 특히 인드라가 주목하는 것은 지오블로그가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러한 비교, 베네수엘라와 오늘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인플레이션 수치 비교, 그다음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의 65,000%, 100%만 해도 굉장한, 지금 터키가 뭐 엄청나게 인플레가 올라왔다. 그런데 비교할 수가 없죠. 65,000%. 짐바브웨 한때는 초인플레 하면은 1920년대 독일과 짐바브웨였는데 이 정도는 아니죠. 이거면 미국 달러와 환율이 400만 대 1이에요. 400만 대 1. 지금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가 1300대 1이죠. 참고로. 그 다음에 여기 석유가 많은 나라인데 베네수엘라 보세요. 제일 많아. 잠재력은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산유국이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멕시코나 영국,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이런 나라도 다 아주 조금이지만 우크라이나마저도 다 산유국이에요. 가스 이런 게 있어요. 터키도 조금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고. 여기 이스라엘 지도는 없네. 이스라엘도 산유국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스 문제, 유럽의 가스. 2022년에는 유럽 날씨가 따뜻해서 어느 정도로 넘겼는데, 이것도 우리 조 블로그가 아주 또 이런 데이터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현재 상황, 독일의 총 저장 용량과 지금 연간 소비다 이거죠. 그래서 독일만 예를 들면 지금 저장 용량이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64%인데 연간 소비량은 17. 그러니까 이거를 차지하는 비중이 17%다 이거예요. 만약에 독일의 가스 저장 용량이 100%라면 100%여도 독일 전체 연간 소비, 연료 소비의 한 27%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독일 가장 안정적이라는 독일도 이 정도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에너지 문제, 에너지 보완해야 된다. 올겨울에도 작년처럼 따뜻해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겨울에 또 여전히 따뜻하다면 문제가 없을 테지만 만약에 기후라는 건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춥게 되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더라도 지금 현재 독일 경제가 당장은 문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외환 보유도 많고, 그리고 군사비 지출은 야가 빠져가지고, 나토가 요구하는 건 2%인데 2%를 도달하지 않아요. 다 사회보장해 놨어. 프랑스하고 독일은 아주 그냥 배째라 이러고 군사비 안 내요. 사회보장해 놨어. 그렇게 하면서 특히 독일은 또 수출 국가고 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경제 걱정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10년 뒤가 문제지 제가 볼 때. 저는 당장의 독일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008년 때 독일 경제가 타격받은 것이 아니라 독일 금융이 타격받았죠. 이 독일 금융이라는 것은 로스차일드 가문 영향을 받았던 대들이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번에도 타격을 받을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독일 은행 몇 군데가 이렇게 타격받더라도 독일 경제 그런 걸로 무너지는 경제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연료 문제도 독일만큼은 다른 나라는 어려움을 겪어도 유로화가 마르크화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찐꽁 라인이 야말이라는 데서 이렇게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했던 사람들이 다 이쪽 지역이에요. 푸딩이 뭔가 머리를 쓴 거야. 이쪽 지역 사람들이 지금 몽골하고 접해 있는 데잖아요. 카자흐스탄이나 이쪽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배치시켰어요. 이쪽 사람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자기들은 총알바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몽골이나 이쪽으로 도망쳐오고, 같은 몽골계니까 투르크계, 몽골이나 이쪽으로 피신하고 있고요. 군복무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푸딩이 전쟁에서 반드시 집니다. 이들 지역에서 독립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찐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들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고려하게 되겠죠. 그리고 몽골과 미국이 지금 또 협력하고 있죠. 몽골에 또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가스 잠재력. 이 몽골의 어떠한 그런 어떤 지정학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몽골 북쪽에 뭔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몽골은 원래 친소파와 친중파, 그러니까 몽골 공산당 안에서 친중파와 찐소파가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몽골 지금 정치인들은 무엇으로 뭉쳤냐면 징기스칸으로 뭉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닌, 스탈린이 징기스칸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반발감 때문에 지금 징기스칸 하나로 뭉친 게 지금 몽골 정치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한 힘들을 뒷받침하려면 몽골 북쪽의 국가들을 독립시킨다면 그냥 1타3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좋다. 사족, 저번에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거긴 다이아몬드가 산더미처럼 있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우린 중동이라 부르는 서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그러면 북아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북유럽처럼. 북아시아가 시베리잖아. 시베리아가 유럽입니까? 아시아죠. 이제는 유라시아 개념을 폐기시킬 때가 왔다. 유럽은 유럽이고 아시아는 아시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개념은 파시즘 개념이다. 그 중국의 이 문제, 부동산 문제는 이것도 잘 얘기했어. 조 블로그가. 근데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안 발생한다고 봐요. 부채가 심각한 거 문제고 GDP의 몇 %고 엄청나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인드라가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망하지 않는다. 천천히 망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최소 2배 잃어버린 40년이 된다 라는 게 인드라 지론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애들이 해결책으로 내놓을 게 뻔해요. 일본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금리 인하시켜. 지금 금리 인하시켰잖아.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놔. 그러면 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해? 소비 안 하지. 지금 급여도 깎이고 실업자고 홍수나고 소비 안 해. 빚 갚는 데 쓰겠죠. 미국, 일본도 똑같이 그랬어요. 오히려 더 정책이 더 실물 경제, 금리 경기 부양 정책을 써도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디플레이션,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여기 나타난다. 그리고 은행은 좀비 은행이 되죠. 수익 구조가 전혀 없는. 우리나라도 겪었잖아요. 공적자금 받지 않은 우리은행, 공적자금. 그리고 수많은 좀비 공기업. 문좀비 좌이파쇼가 5년 더 집권했다면 한국의 공기업 상당수는 한전처럼 다 그런 좀비 공기업이 됐을 겁니다. 다 적자 났잖아. 문좀비 때. 쭈꾸하면 뭐가 달라. 베네수엘라지. 그 베네수엘라 애들이 앞뒤 안 가리고 늘 강조했잖아요. 석유 산업국이면 그럴수록 돈 벌었을 때, 수익 좋을 때 새 설비 깔고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 재투자할 돈을 다 빼가지고 자기 정치적 부패, 뇌물, 민심 선동 그런 걸로만 쓰니까
석유 설비 기구는 노화되니까 기능이 안 돼가지고 산유국인데 베네수엘라 주유소에 석유가 없어. 그런 꼴 되는 거죠. 예. 운전비가 5년만 더 집권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다른 나라 애들이 운전비를 좋아해. 왜냐하면 맨날 설명했잖아. 운전비가 5년만 더 집권했으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데 아깝다. 운전비 좀만 힘내지 막 이러면서 다 생각하고 있다. 운전비 잘파쇼가 수고통 매국노가 5년만 더 집권했다면 반정리당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데 찐꽁의 식민지가 되는 건데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다른 나라의 불행은 자신들의 또 행운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찐꽁이 지금 현재 하는 게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에게 채권 강매 및 임금 삭감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뻔해요. 예, 장기 채권 발행하고 지금 5년짜리를 10년 20년으로 늘릴 거고, 좀비기업과 좀비은행으로 만들 거고, 만기 연장하겠죠. 그래서 찐꽁의 경제에 갑작스러운 붕괴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찐꽁은 1990년대 평양식을 응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찐꽁 극소수 엘리트와 그 가족 지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죽음으로 내몬다 이거예요. 내몰라라 한다 이거지. 그 세 개의 부채에 대해서 인들아 강조할게요. 언뜻 보면 부채가 많은, 총부채액이 많은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영국 부채가 많아요. 총부채액은. 네? 독일은 조금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네. 아니 선진국들이 총부채액은 더 많아. 어떻게 된 거냐. 러시아를 봐라. 부채가 거의 없지 않냐. 부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맨날 가계 부채가 초과되는 영국이네 뭐더러. 이자가 중요하다. 이자. 인드라가 9.25년에서 어떤 걸 강조했나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똑같이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했잖아요. 똑같이 지원했으면 영국 재정이나 프랑스 재정이나 둘 다 엉망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프랑스 재정만 망가졌어요. 그거를 이제 이 차이를 별로 회피하고자 대개 설명들은 이렇게 해요. 프랑스 귀족들이 사치가 심해서, 프랑스 귀족들 사치가 심한 건 사실이지만 프랑스 귀족들 사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국채가 중요한 거죠. 당시의 국채가 똑같은, 영국도 정부도 국채를 발행했고 프랑스도 국채를 발행했어. 근데 이자율이 완전히 달라. 프랑스 국채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당대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이 프랑스의 이자율을 높게 평가한 거죠. 물론 거기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돈 떼먹힐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죠. 신용을 못 받았다는 얘기. 우선적인 건 경제적인 것이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거죠. 나폴레옹도 나중에 이런 얘기했죠. 이 금융가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지 프랑스 귀족들이 사치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이고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지명이 문전비가 걸려있는 브루실 기업의 차이다. 여러분이 은행 대출 창구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삼성전자 같은 데서 대출 받겠다라면 예? 승진해요. 예? 최대한 이자도 낮춰주고 예? 삼성전자 같은 데서 돈 빌려 쓰겠다라면은 예? 지점장, 본부장까지 다 이쁨 받습니다. 반면에 지명이나 문전비 같은 애들한테 대출한다 그러면은 예, 불법 대출이 아닌가 하고 지점장, 본부장까지 나서가지고 예리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대출 받아가지고 콧게이면 은행 자체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이자율 몇 푼보다 예? 남은 원금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선진국, 특히 미국의 국채는 돈 떼먹힐 우려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반쪽 일성의 70년대 국채는 어떻습니까? 안 갚잖아. 배째라 이러고 있어. 예, 똥값이죠. 아무리 이자율 좋게 줘봐야 10%, 20%, 30% 준다고 해봐야 누가 사 그 채권을. 그게 후진국 국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채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 유동성이 중요하거든. 은행의 유동성이 중요한 건데, 국가의 유동성. 외환위기 97년에 한 것도 흑자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유동성 때문이거든요. 예. 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지금 한국의 문제는. 그 당시는 개방이 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던 거고, 그것점을 노린 거라면 지금 그러한 한국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유동성 면에서도 한국 주식, 미국 국채 시장에 내어놓으면 현금과 같거든. 그냥 팔려.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국채라든가 안 팔려. 예. 현금성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부동산으로 치면 임야야. 임야 딱 내놓으면 살 사람이 없잖아. 성 같은데 누가 살아? 그런 거하고 같은 이치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이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한국보다 예, 일본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일본인이 대부분이고 일본 기업과 일본 개인들이에요. 은행과 주로 보험사들이 많이 사는데 이들이 돈이 많으니까 사는 거예요.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일본이 계속 예, 제조업이 괜찮으면 예, 계속 그 민간 기업과 개인이 돈을 버는 한 일본 국채는 저 상태로 괜찮아. 그리고 이자도 낮아. 이자율도. 일본 국채 많아도, 채권 많아도 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드라 입장에서 볼 때. 미국 국채보단 못하지만 독일의 국채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국채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국채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 이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했죠.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다지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한국의 대다수 가계부채는 갚을 능력이 있다. 갚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예, 아파트 대출 이런 것들은 예, 인기가 좋은 채권이에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평가받았고 한국의 채권이 인기가 좋아요. 황금성도 있어.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저쪽 주로 유럽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한국의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최고 위험도 어쩌고 저쩌고. 한국 부동산이 위험하네 뭐네. 인드라가 얘기했죠. 서구 은행과
서구 은행의 부동산 대출 시스템과 한국의 은행 대출 시스템이 다르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은행은 서구의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뱅크런이 없다 이거야, 한국은행은.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 이런 문제는 진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부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개념을 바꿔야 된다.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싸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프리메슨 경제론인데, 이런 관점에서 찐꽁의 현 상태, 어떤 것들은 우리와 많이 닮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찐꽁만의 특이한 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찐꽁의 문제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찐꽁이나 다 유사한데,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다 겪어왔던 문제들인데, 특수하게 나타나는 찐꽁만에서만, 일본이나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가 찐꽁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뭘까? 라는 것들 봐야 된다.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난 원인이 정실자본주의인데, 이 정실자본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건 말도. 근데 그러면 찐꽁에서 일어난 거는 정실사회주의냐? 이렇게 그런 개념을 왜 못 만드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실자본주의나 정실사회주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인드라가 강조하는 후진국형 정정유착이지. 후진국형 정정유착을 선진국형 경쟁유착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한국은 바꿔냈고 찐꽁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40년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피치사가 이제 프랑스에 본사가 있어요. 마크 웨젠 샤를 라르다이트 라차리에르 그냥 마크라고 볼게요. 마크. 이 피치사의 그 지주회사는 어디죠? 이거 내가 밑으로 놨네. 사라졌네. 지주회사는 파를락 여기 있는데, 피말락이라는 회사고요. 이 피말락의 CEO가 마크란 친구인데, 얘가 로레알 15년 동안 로레알에서 일했고 로레알의 CEO였다. 이게 중요한 이력이다. 프랑스의 로레알은 왜 주목하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대표 회사기 때문이죠. 로레알이 화장품 회사예요. 저 CEO가 유대 재벌이고,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는 세계 유대인 회의라는 게 있는데 주로 유럽에 기반을 둔, 거기 CEO 중에 하나가 저쪽 로레알일 겁니다. 세계 유대인 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아마, 그래서 저쪽이 성향이 좀 좌익 파쇼이거나 우익 파쇼 둘 중에 하나예요. 우익 파쇼의 성향이 강한 친구가 저 로레알 이런 애들이거든요. 아니면 저기 파리에 기반을 둔 아르헨티나에서의 곡물 재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런 애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 빅토 로스차일드의 세계 최고 조직이었던 빌더북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저 로레알 라인의 가장 큰 이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빌더버그였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망했으니까, 빌더버그가 망했으니까 나왔겠죠. 중요한 건 이 피치가 신용평가사 중에 제일 3대 평가사, 보통 인드라가 좋아하는 1타3피처럼 3대 평가사, 3대 통신사 이런 꼭 프랑스가 하나씩 껴주거든요. AFP처럼. 이것도 피치도 껴주는 건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체제에서 쭈권과 러시아가 빠지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거 같은 거에서 하나씩 몫으로 떼주는 건데 피치사 개혁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나댄 건데 독단인지 아니면 등 떠밀려서 나왔는지 그건 추후로 지켜봐야겠죠. 제 입장에서는 뜬금포로 나왔어요. 국연 계획이 없던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제가 피치 이제 마크가 왜 갑툭튀했나? 최근 프랑스 상황이 안 좋거든요. 프랑스 국내에서 흑인 학생이 죽어가지고 한참 소란이 났었죠. 근데 또 이번에 프랑스 쪽에 서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에서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프랑스 물러가라. 프랑스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고 국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오직하면 CFR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그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료 위기가 있고 에너지 위기가 있고 지금 프랑스가 닥쳐야 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마크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건데 얘 마크가 또 6개월 징역형을 사네요. 그러면 그 정치인이 누구냐면 과거 샤르코지 밑에 있던 애 하고 뭐 하다가 걸린 거야. 다시 말하자면 얘 성향이 약간 럼프 계열로 보여요. 제가 봐도. 미국 대선에서 이든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든영을 지지하는 세력은 아닐 거란 얘기죠. 지금 이든영의 어떤 미국 경제 업적을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뭔가 이렇게 타격을 주려면 봐라, 이든영 때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이런 게 이렇게 딱 나오면 미국 대선에서 이든영한테 안 좋은 소식이잖아. 럼프한테는 좋고, 그쵸? 그러한 나름대로 짱으로 돌려가지고 던진 거죠. 그리고 이슈를 또 웹도독 정책으로 지금 뭐 프랑스 내부나 외부나 계속 프랑스 물러가라 이런 소리 나오니까 웹도독 정책으로 미국이 문제지 프랑스 경제가 문제가 아니다. 마치 ጭ꽁 애들이 야 우리 중국 경제 좀 어렵지만 영국은 1000만 명이 막 다 굶어 죽는데 이런 선동수법 자주 파시즘 반미 자주 파시즘 수법을 쓴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제 독단이라면 쟤는 조만간에 정리됩니다. 만약에 국유본 일부 저쪽에 아직까지 남은 잔존파 일부 국유본 귀족들 이들은 그냥 퉁쳐서 채텀하우스파라고 하는데 어쨌든 쟤는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신그룹의 애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콩짝콩짝 해가지고 럼프가 다시 집권 잡으면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 쫓아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몇몇 국유본 귀족이 작당하고 한 거라면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고 정리가 되겠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CFL 같은 데서 언급할 가치가 없고 뭐 저 누구야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투자의 규제 국채 뭐 미국 국채 삽니다 뭐 한마디 했잖아. 그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우리
아, 2시간 넘어요. 예. 10분 뒤에 끝내겠습니다. 예, 버핏이, 예, 저하고 똑같은 화법을 썼어. 뭐냐면, 아, 국채 사면서 뭐 노평을 요구받을 거 아니야. 피치, 마크가 뭐 이렇게 햇설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공식선상에서 버핏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라고 생각했어. 예. 그럼 그 새끼 한번 손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버핏이 공식석상에서. 예. 일리가 있다. 나 인드라가 버핏 입장에도 그렇게 일리가 있네. 그래서 얘기하죠. 독단이면 그냥 며칠 내에 착살 끝납니다. 자식이 노망이 난 거죠. 노망이 치매기가 발휘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니까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을 보니까 저 마크, 피치 마크가 헛소리 할 거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안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예, 알고 뭔가 작업을 했다가 실패했어. 예, 하여튼간 사전에 좀 이렇게, 예, 주식이나 채권 시장, 코인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작전. 예, 글로벌 세력의 일부 세력의 작전이 있었는데 작전이 실패했어. 예, 예, 딱 보이네. 예, 보세요. 예, 전후 12시간. 예, 걔가 그 며칠 전에 2시쯤에 발표했잖아요. 딱 그 전후 합쳐가지고 24시간. 넉넉하게 48시간 봐도 되고. 뭔가 이렇게 세력 작전도 꼭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 예, 실패했어.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인드라가 전망을 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내로 얘기할게요. 그냥 그 2년물 3물 인드라가 미국 채권 특히 2년물 3년물을 중시하는 거는 인드라 재고순환 지표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경기순환 사이클 중에 제일 빠른 게 재고순환 지표거든요. 그렇죠? 인드라 감겼죠. 그래서 2년물 3년물 원래는 이제 딱 그 중간인 30개월이 딱 좋은데 30개월물이 없으니까 24개월물과 36개월물, 3년물을 보는데 특히 차트가 아주 멋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수익률이 지금처럼 막 높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급락하는 그런 게 90년부터 지금까지 6번 있었어요. 먼저 빅터 로스차일드가 돼지고, 소련 공산당이 망했을 때,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와 한국, 러시아의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금융위기 2008년, 그 다음에 이 사이즈 페러 6번 중에 그때마다 채권 수익률이 확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뭐가 있냐. 사이즈 페럼 직전에, 사이즈 페럼 사태가 막 발생했을 때 어땠죠? 주식이나 코인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어요. 폭락했죠. 어떤 주식이나 코인이 대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는 반드시 급락이 있어요. 생각도 못한 급락이 있다가, 사람들이 더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릴 때 그냥 폭등해버려가지고 다시는 못 볼 가격으로 뛰어 올라가죠.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주식을 보세요, 여러분. 연초에 비해서 20-30% 올랐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받고, 그래도 지금 대다수 이거는, 꾸준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탄력받고 가기에는 점점 힘이 붙이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세계사적 이벤트가 터져서 짧게 떨어졌다가 곧바로 이렇게, 그 힘 받아가지고, 깊은 산, 높은 산 깊은 곳,
예, 골이 깊어야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폭락 기간은 사이즈 페럼 때처럼 아주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한 2주인가 3주 그때 우리 사비트님하고 인드라가 더 떨어진다 떨어진다는데 예, 여기까지는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겠지 했는데 예, 딱 거기가 한계였고 또 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때 막 인드라가 코스피 지수 1000 이하로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다들 막 예, 747 간다 그랬더니 인드라 1000 이하 때는 무조건 사면 돈 됩니다. 예,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급등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예, 주식이 일시적으로 폭락했다 다 올라 급등했다고 재현돼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2024년, 2025년 미국 대선이 있고 반도체 사이클, AI 이런 거 다 지금 그리고 그러라고 바이든 이등영이 인프라 투자를 다 했거든. 그게 인프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투자한 게 결실을 맺으려면 뭐 공장 세우고 현대 기아차 공장 나오고 뭐 이러고 하려면 삼성 저 텍사스 공장 뭐 이런 거 다 되려면 몇 년이 소요되잖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가 내년, 내후년, 2026년, 2070, 길면 2027년까지. 앞으로 향후 4년 대호양이다. 예, 사이클상.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코인만 해도, 비트코인만 해도 보통 장기 투자자들이 보는 게 200일선이에요. 월병으로 치면은 5일선, 10일선 사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인드라가 여러 가지로 보면 예, 몇 가지를 보여. 그렇다고 인드라가 뭐 인간지표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인드라 볼 때 예, 어떤 관점이냐 6가지 중에 하나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일본 경제와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는 어떤 시나리오는 확률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희박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4가지 또 새로운 사회주의 페럼이 나타났냐, 그것도 저는 경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자연재해, 천재 막 어디 막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난다든가 홍수가 엄청나다든가 북경의 홍수보다 한 10배 이상 그러한 것이 있다든가 하여간 연준이 갑작스럽게 지금부터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에 나올 정도였던 사안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갑자기 끝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냥 또 금리 인하 되는 거죠. 재건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그리고 중공 경제도 당장 급속하게 많은 것도 어렵다. 그러면 제2의 금융위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확률상으로 현재 인드라 볼 때 제일 확률이 높은 건 갑작스럽게 푸딩이 되져가지고 알 수 없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푸딩만 죽으면 여러분 다 아는 정답은 그거잖아. 푸딩만 죽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요. 종료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푸딩이 갑자기 G20 정상회담 앞두고 갑자기 되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확률이 오히려 제일 높다 이거죠. 제가 볼 때. 그 다음 때 금융위 두 번째 이 두 가지 외에 현재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땐 떨어지는데 원인을 찾는다면 그거다. 남미의 뭐 디폴트 나는 거는 거의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그건 이슈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작기 때문에 남미 전체가 다 디폴트에 빠지는 거 아니면 지금 금리 인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남미의 국가들이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같아요. 원래 남미 쪽은 경제 규모가 작아서 거긴 디폴트 난다고 해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갑자기 후딩이 죽는 시나리오를 G20 9월 10일 이전에 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산사댐 붕괴? 산사댐 붕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국기본이면 메콩 C28한테 연락해서 보강책을 첫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산사댐이 무너지면 안 돼요. 늘 알겠죠? 쭝꽁의 급속 붕괴는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요. 그거는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인드라도 바라지 않아. 단순히 지금 당장 씌워쳐서 먹을 생각으로 시안스댐 무너지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국기본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실공사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메콩 C8에게 연락해서 보강공사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메콩 C8에 대만 침공도 없다, 이렇게 인드라가 얘기했죠.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오토기어 인드라가 인증 최고의 자동차 전기차 전문가다. 이분이 저는 조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 오토기어님 믿지만 독일차와 일본차를 앞지른다, 이런 지역에서는 조금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오토기어님 말에 어느 정도 넘어갔는데 편견이란 게 있잖아요. 무식해서 자동차를 잘 모르니까 오토기어님보다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오토기어님 예언이 한 3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만약 현실화 된다면 제가 오토기어님한테 술 한잔 사고 싶네요, 진짜. 자동차 신이다. 인격신. 인정하겠습니다. 갓 오토기어로 갓 기어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설명을 있죠. 이코노미 익스플레인, 그건 그냥 인드라 블로그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고, 그건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코노미스트 익스플레인 방송 매우 좋아하는 구독자입니다. 그분 방송 재밌게, 그 인드라 비판하는 맛이 있는 거지. 늘 고맙게 보는 애청자입니다. 구독자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지오블로그 다 영국 유튜버들이네요.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남겨주세요. 1시 21분. 오늘 화질 어땠나요? 참. 첫 방송인데.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부수자님 고맙습니다. 각도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매번 하시는 분이 빠지셨네. 다크서클링. 자, 화질과 음성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맞으세요.